네, 이제 우리 뉴턴의 운동법칙 제2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뉴턴의 제2법칙이 바로 자연현상을 기술하는 기본법칙이라고 했는데, 이 기본법칙인지를 어떻게 알았느냐, 또 뉴턴이 이 기본법칙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느냐 하는 거 우리가 배웠죠. 바로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행성들의 운동에 대한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 이것을 발견한 다음에, 우리 쭉 그동안의 과정이 있었죠. 이것을 발견한 다음에 사람들이 엄청 걱정했습니다. 전에는 하늘에 있는 별들은 천상세계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원운동을 돈다. 그래서 행복했는데, 자, 완전한 원운동을 돌게 만들기 위해서, 특히 행성이라고 하는 몇 개 안 되는 별들을 완전한 원운동을 만들기 위해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제안했고, 그 지동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브라헤가 행성들의 움직임을 30년 동안 관찰했고, 그렇게 관찰한 기록을 케플러가 분석을 했더니 원운동이 아니라 타원궤도를 돈다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랐죠. 그런데 타원궤도를 돈다는 것뿐 아니라 또 행성들이 태양에 가까이 있을 때는 빨리 움직이고 멀리 있을 때는 천천히 움직인다는 면적속도의 법칙,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행성들이 태양에 가까이 있을 때 한 번 도는 1년과 태양에 멀리 있는 행성들이 한 번 도는 1년이 거리하고 주기 사이에는 어떤 비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제3법칙을 알아냈죠. 자,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뉴턴의 운동법칙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뉴턴의 운동법칙 F는 ma 자리에, F자리에 만유인력을 대입하고 그 식을 풀었더니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이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F는 ma, 그래서 우리 배웠어요. A라고 하는 것은 위치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것이고, 이렇게 된 방정식은 바로 미분 방정식이죠. 이 미분 방정식은 굉장히 어려운 방정식인데, 이대로 놔두면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좌표계로 대표해서 숫자로 표시해야 됐죠. 좌표계로 대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직각좌표계를 쓸 것인지 극좌표계를 쓸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데, 행성들의 운동에는 무엇을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까? 극좌표계입니다. 그래서 극좌표계를 이용한다면 여기 이제 행성이 있고 여기 이제 태양이 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극좌표계는 뭐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좌표를, 거리를 r이라고 하고, 우리 전에 지난주에는 이걸 로라고 표시했는데, 로는 글자 쓰기가 좀 망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2차원만 하면 r은 또다시 구면좌표계는 쓸 필요가 없으니까 로 대신에 여기는 r을 쓰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전에는 파이라고 썼는데 파이 대신에 그냥 세타를 쓰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극좌표가 r과 세타 두 좌표로 이제 대표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한 로 대신에 전부 r로 바꾸고 파이 대신에 전부 세타로 바꾸면 되겠어요. 이것으로 이 식을 대표하는 거 우리 어떻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위치 벡터는 한 항으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속도 벡터는 한 번 미분했더니 이렇게 두 항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가속도 벡터는 이걸 한 번 더 미분했더니 어때요? 자, 여기에 로 방향이었죠. 이거 R 방향에는 이렇게 두 항이 나왔고, 또 세타 방향은 세 항인데 두 개 같아서 이렇게 두 항이 나왔죠. 그 다음에 만유인력을 극좌표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만유인력은 어떤 방향이 되겠습니까? 여기 태양이 있고 여기 행성이 있으면 이쪽 방향인데, 바로 이 방향이 R 방향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R 방향 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R 방향이고, 크기는 어떻게 돼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질량이 곱에 비례하니까 이렇게 딱 표시하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대표해서 식을 만들었습니다.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극좌표계에 대표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좌변은 아까 m에다가 가속도 곱하면 이렇게 됐죠. 두 항이 됐죠. 그 다음에 우변에는 힘을 여기다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대입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방정식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는 지금 R방향 성분이 있고 세타방향 성분은 없죠. 여기도 R방향 성분이 있고 세타방향 성분 여기는 있어요. 그래서 R방향 성분만, 요 성분이 요거하고 같다, 이렇게 놓습니다. 요게 여기 식 하나가 나왔습니다. 식 하나. 이걸 갖다가 R방향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세타 방향의 성분은 이쪽은 없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세타 방향의 성분, 요거는 0하고 같다, 이렇게 놓은 세타 방향의 성분, 이렇게 식이 두 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극좌표계에서 풀 때는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직각좌표계에서 푼다라고 하더라도 두 개의 식이 나오겠어요. 그건 X방향식, 그 다음에 Y방향식,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런데
직각좌표기에서 이걸 대표하면 그 식 사이에 서로 X방향, Y방향 성분이 막 섞여 있어서 풀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R방향과 R좌표와 세타좌표가 이렇게 섞여 있지만 이 경우는 이게 0하고 같다라고 해가지고 요게 쉽게 풀 수 있는 그 힌트를 우리한테 제공하는데,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풀게 됐는지는 우리 이제 전에 사람들이 다 풀어놔서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풀었는지만 구경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걸 가지고 제2법칙을 세타 방향의 방정식을 풀면 케플러의 제2법칙이 쉽게 증명되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미분이 잔뜩 들어가니까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재미있게도 이 식에다가 R만 곱하면 아주 쉬운 꼴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R을 곱했어요. 그랬더니 2R dt분의 dR dt분의 d 세타가 됐죠. 그다음에 여기다 R 곱하니까 R제곱 dt제곱분의 d제곱 세타가 됐어요. 이건 세타를 두 번 미분한 거예요. 근데 이건 뭐하고 같으냐면 요것만 얻고 t로 미분한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거 미분하려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걸 미분하고 요거 곱하고 뒤에 걸 미분하고 요거 곱해서 더해주죠. 그래서 앞에 걸 미분하면 2R이 되겠어요. 그래서 R제곱을 dt분의 d로 미분하면 요건 뭐와 같으냐면 dr을 먼저 미분하고 요걸로 곱하고 나눠줬죠. dr, dt 이렇게 한 거 같죠. 그래서 요거 미분하면 뭐예요? 2r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 2r이고 dt분의 dr, dt분의 d 세타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미분하면 여기 r제곱 그대로 있고 dt제곱분의 d제곱 세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거 보니까 이거는 전체로 뭔가를 미분했더니 0이 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요게 변하지 않는 양이어야지만 미분해서 0이 되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거, 요 안에 들어있는 r제곱 dt분의 d 세타를 일정하게 이렇게 놨습니다. 일정한 값이다. 이건 상수다.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 푸는 겁니다. 지금 하나 풀었어요. 이미 풀어서 이렇게 놨어요. 근데 이 풀이가 바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케플러의 제2법칙하고 똑같아요. 자, 그렇게 같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네, 이거죠. 네, 그래서 케플러 제2법칙에서 이거 볼 것 같으면 저기에 이놈이 지금 이렇게 타원 궤도를 도는데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렇게 갔다고 생각했어요. 요만큼 갔어요. 요만큼 가면 요게 R이고 여기가 D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요걸 삼각형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삼각형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요 넓이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넓이라고 하는 것은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2분의 1로 나눈 거죠. 밑변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R이라고 이렇게 치겠어요. R이라고 치겠어요. 여기 약간 차이 나는데 여기 미분 차이 나는 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높이는 여기 R, 여기 세타니까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R 사인 세타를 곱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R 곱하기 R 사인 세타 하면 그게 바로 R 사인 세타인데 그 R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R D 세타 그냥 이렇게 놔도 좋겠어요. 그래서 밑변 R 곱하기 R D 세타 하면 R 제곱 D 세타가 되는데 그걸 2분의 1을 곱했어요. 그게 바로 이걸 갖다 DT로 나누면 그래서 이 DT분의 DS 이게 바로 면적 속도죠. 면적 속도란 요 델타 T분의 델타 S 면적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면적 속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걸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요거 R제곱분의 DT분의 D 세타 요게 바로 일정한 C로 놨다 그랬죠. 그래서 이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바로 뭐였어요? 근데 여기 R제곱 DT분의 D 세타가 일정하다라고 한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푼 거였죠. 뉴턴의 제2법칙의 세타 방정식을 푼 거였죠.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의 세타 방정식이 바로 케플러의 제2법칙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1법칙은 무엇에서부터 나오냐면 R 방정식에서부터 나옵니다. R 방향 방정식. R 방향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아까 우리가 풀었던 이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거 C라고 놨으니까 여기다가 질량을 한번 곱합니다. 질량을 곱해 놓고서 질량을 곱해서 요걸 갖다가 여기다 질량 곱한 거예요. MC 이렇게 곱한 것을 A라고 놓으면 우리 나중에 배우게 됐지만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각운동량과 같게 돼요.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여기 mr 제곱 dt분의 d 세타가 여기 l이니까 요걸 이용해서 여기에 dt분의 d 세타를 소거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dt분의 d 세타에다가 요걸 대입하는 겁니다. 요 l을 요 상수라고 놓은 l을 mr 제곱으로 나눈 것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요 식을 이쪽으로 옮길 것 같으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을 풀면 요거 이제 보세요. 요건 종속변수가 뭡니까? 종속변수가 그냥 r이죠. 그 다음에 독립변수는 뭡니까? 독립변수가 t죠. 근데 그 종속변수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서 이런 방정식, 이 미분 방정식은 사실은 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미분 방정식의 풀이가 바로 뭐냐면 타원 궤도가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타원 궤도가 되는 걸 아는데, 이게 타원 궤도가 된다는 것을 바로 여기서 보여주기에는 아직 우리 실력이 안 돼요. 우리 나중에 이런 거를 한번 보여줄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건 믿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제3법칙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제3법칙은 특별한 경우에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타원 궤도를 돌 때 제3법칙 증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원운동 한다고 가정하고 특별한 경우에 보도록 하겠어요. 원운동 한다고 가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R이 항상 반지름이 R인 값만 갖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R을 한 번 미분하면 0이 되고 두 번 미분해도 0이 되겠어요. 그러면 R이 항상 같은 등속 원운동이면 제2법칙에 의해서 속도가 안 변해요. 제2법칙이 뭐냐면 R이 바뀌면 태양에서부터 R이 멀리 있으면 천천히 가고 가까이 있으면 빨리 간다고 그랬죠. 항상 같은 거리면 등속 원운동이 되고, 그게 바로 각속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각속도가 일정하면 이거 두 번 미분한 것도 0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R방향 방정식에서 등속 원운동 할 때로 고칠 것 같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요 놈은 0이 되고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오메가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건 그대로 있죠. 그래서 요 식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요 식으로 바뀌겠어요. 요 식이 바로 제3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 아까 우리 원운동할 때 속력은 R 오메가라고 그랬죠? 반지름에다 각속도 곱한 거. 그래서 각속도는 R분의 V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주기를 T라고 한다면, 주기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죠. 이 주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원의 둘레를 V로 나누면 이게 바로 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2파이를 V로 나누는 게 주기니까 여기에 이 오메가를 요걸 이용해 가지고 주기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메가가 R분의 V인데 여기서부터 V는 T분의 2파이 R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주기가 뭐가 되냐면 T분의 2파이, 오메가가 T분의 2파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식에다가 여기다가 어디다냐면 여기다가 오메가 대신에 T를 집어넣고 요놈 T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T와 주기와 R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대입해서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여기다 정리하니까 쭉 정리를 해봤더니 뭐가 되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여기에 R 3승 반지름의 3승하고 그 다음에 주기의 제곱의 B는 일정한데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여기서 G는 만일력 상수라고 하는 안 변하는 상수고, 요 M은 바로 뭐냐면 태양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질량만에 의해서 요 B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행성들에 대해서 R 3승과 T 제곱의 B를 구하면 모든 행성들이 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값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태양의 질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만일력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것을 어디에도 적용할 수가 있냐면 지구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지구주위에 달이 돌죠. 그러면 달의 주기하고 반지름을 반지름 3승 나누기 T제곱해서 계산한 값하고, 그 다음에 지구주위를 도는 게 또 인공위성 잔뜩 있죠. 이런 인공위성들을 전부 다 R3승하고 T제곱을 나눠가지고 B를 구하면 그 값들이 전부 다 같습니다. 어떤 인공위성이든지 이 값이 전부 달에서 구한 값하고 다 똑같이 돼요. 행성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케플러의 제3법칙인데, 케플러의 제3법칙은 왜 나왔냐면 행성들이 태양에서 작용하는 만유인력 받고 움직인다. 그 움직이는 것을 뉴턴의 운동법칙으로 풀었더니 나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법칙이 케플러의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